안녕하십니까. 토마스 아카데미 정용덕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먼저 전형 방법, 선발 방법이죠. 선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논술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징과 전형 방법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균관대학교 일반 전형의 일반적인 어떤 형태는 김호진 선생님의 성대 수시 정시 합격 몽땅 알려주마 라고 하는 동영상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선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요소는요, 논술 60%, 학생부 교과 성적 40%를 반영하니까 일견 보기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것 같죠. 그런데 다음 장에서 이제 보시듯이 대개 한 5등급 정도 이내까지는, 내신 5등급 이내까지는 충분히 응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인데요. 수능 최저 기준은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응시 자격이 생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 최저 기준은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대는 세개 등급 합 6등급인 학교들, 그러니까 성대, 서강대, 중대, 이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죠. 이 학교들 중에서 약간 이제 특이해요. 어떤 게 특이하냐면 영어 2등급을 필수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영역 중에서 2개 등급 합 4 이내여야 한다. 그러니까 영어는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무조건 2등급 이내여야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가 합 4 이내여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사 4등급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사 4등급 이내가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한국사 4등급 이내는 다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차 실수로 4등급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계열 있죠.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이 학과들의 경우에는 국수 탐구 중에서 2개 등급 합 3 이내로 여기보다 일반 전형보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영어는 2등급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탐구 영역은 이제 2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탐구 영역 2과목 평균에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 2등급 나오고 한 과목이 3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평균 2.5등급이잖아요. 이것을 2등급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과목이 1등급이고 한 과목이 뭐 2등급이다 그러면 1.5가 나오는데 이것도 1등급이 되니까 그 경우에는 국어 수학이 국어 수학 중에 하나가 3등급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1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등급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개 틀리면 뭐 2등급, 3등급으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나름 그 대비책으로 제2외국어나 한문을 같이 응시하시면서, 사탐이 혹시라도 무너질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학생부 반영 방법, 아까 이제 교과 40%라고 했었죠. 이것은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습니다. 반영 비율이 없다는 것은 모든 학년을 동일하게 반영한다, 동일한 비율로 반영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가 40%나 반영이 되지만 실제로는 5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응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급간 점수 차이가 이제 적어요. 2점 차이밖에 안 나죠, 1등급하고. 6등급이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무려 10점 차이나 나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AAA 성적을 논술 성적을 AAA를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6등급까지도 응시할 수 있겠지만, 사실 AAA를 다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5등급 정도까지만
응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응시 패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누가 성대 논술 전형에 응시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전국 모의고사 기준 97%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97%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100분위 1로 이 정도 나온다 하면 성대 정도의 이제 정시로 응시할 수 있고 하니까 굳이 그 이상으로 잘 나오는데 논술 전형에 응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수능 성적이 불규칙하게 나온다,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불규칙하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잘 나오는 경우에도 성대 논술 전형에 응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그 성대에 정시로 성대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능에 비해서 내신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성대의 논술 전형에 반드시 응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능 등급은 잘 나오는데 내신이 예를 들어서 한 5등급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 학생은 내신 5등급을 가지고 교과 전형에 응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아마 학종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들이 2, 3, 2, 2, 3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성대에 정시에도 갈 수 없고 수시에도 어느 전형에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길이 뭐냐? 논술이다. 자, 이 학생은 영어가 2등급이기 때문에 성대의 그 영어 2등급 이상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 조건을 이제 일단 충족했고요. 국어가 2등급이고 그 다음에 사탐이 2, 3, 평균이 2.5가 나오죠. 그런데 소점 이하를 절사한다고 했으니까 2등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통과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될 겁니다. 근데 수능 성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아 놓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받기 싫어서 그렇게 받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시험을 치러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탐에 자신 있는 학생, 사탐 어느 영역, 특히 자료 해석 영역을 잘 푸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성대 논술 2번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대 논술 문제에서 2번 문제는 반드시 자료 분석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자, 논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가 일반적인 이제 대학들은 원고지의 형태로 답안지가 제공이 되는데 성대, 이대, 서울여대 이런 대학들은 답안지가 원고지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줄이 치어 있는 선지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리고 구역이 이제 있겠죠. 구역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줄이 쳐져 있는 이런 형태의 답안지를 주게 되겠고요. 100분 동안 3문제를 이제 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량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분량을 제한해서 몇 자까지 쓰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어느 정도의 답안을 써야 되는지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상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다 썼는데 답안 분량을 다 채운 건지, 내가 충족시킨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것이 조금 아리송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진짜 중요한 학교다라고 할 수 있겠고, 대략적으로 문제당 한 문항당 800자 정도씩 쓴다고 할 때, 최대 쓴다고 할 때 2,400자까지 이제 써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대략 한 2,000자 정도를 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자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 수도 이제 현재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고 문항도 3개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그래서 시간 안에 쓰는 연습, 100분 안에 새 문항에 대해서 답을 작성하는 연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 문제 유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2016학년도 이후로 내문항으로 출제되던 것, 시간이 이제 2시간이었고 내문항이 출제되던 것이 지금 현재 100분 세문항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이제 다르긴 하지만 문제 자체의 형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시적인 주제가 이제 출제된다. 거시적인 주제가 출제되는 경우에 가장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 어느 것이 개인이 우선이냐, 사회가 우선이냐, 또는 효율성, 형평성,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주제가 약간 세분화된 주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주거 혼합 정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그런 형태의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주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시적인 주제가 출제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주제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와 똑같은 형태의 답안을 써서는 안 된다. 당연히 내용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암기해서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준비를 하면서 사회문화, 윤리, 정치와 법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개념적 대립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윤리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할 때 단순히 공리주의가 뭐다, 의무론적 윤리설이 뭐다, 누가 주장했다, 이런 정도의 공부 수준을 넘어서서 공리주의가 어떤 경우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개념적 특성이 뭐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사탐 공부를 하면서 병행을 해 두시면 논술 시험을 치를 때 확실히 좀 유리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유형은 1번 문제는 비교 분류 유형인데요. 제시문이 5개에서 7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것을 2개의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이제 분류해서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각각의 제시문들이 어느 입장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술해주고 요약하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 숫자가 이제 7개, 많게는 여기 7개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많게는 8개까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시문 길이가 조금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제시문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짧은 제시문 안에 몇 개의 문장 안에 핵심적인 어떤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핵심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으면서 핵심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읽어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제시문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자료 해석 문제라고 했죠. 자료 해석 문제인데 그래프와 표를 제시하고 그 그래프와 표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서 1번에서 분류된 각 입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료가 1번에서 분류된 어떤 입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또는 1번에서 분류된 어떤 특정한 입장에서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자기 견해를 이제 제시하기를 요구하는데요. 따로 박스를 하나 줘서 그 보기 안에 짧은 시사적인 화제를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면 1번 문제에서의 분류된 입장들을 활용해서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이제 분류한 두 입장을 아주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의 해결 방법인데요. 이 2021학년도 올해 출제되었던 문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시문이 7개죠. 7개가 어떤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 관한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주제들에 대해서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죠. 분류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류된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이렇게 논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보사회에 관한 윤리적 관점이 이 주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보사회에 관한 윤리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보사회에 관한 윤리적 관점을 찬성한다. 이상하죠? 반대한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보사회에 관한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적 정의로 서로 다르다. 그래서 정보사회에 관한 윤리적 관점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공리주의다 또는 의무론적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적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분류를 먼저 해주고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살펴봐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입장에 어느 제시문이 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들을 소속되어 있는 제시문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각의 동일한 입장에 속하는 제시문들이지만 제시문들이 동일한 입장에 속하지만 그 제시문 상호 간에 어떤 논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제시문은 일반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제시문은 전제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시문은 그에 대한 논거, 이론적인 논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제시문들이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서 제시문들을 활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제시문 순서가, 제시문 번호가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P에 속하는 제시문은 어느 제시문이다 라고 하고 그 제시문들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요약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제시문들이 어떤 논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시문 3번이 일반 이론이라고 하면은 대장이 되는 제시문이라고 한다면 3번을 맨 앞에 이제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전제는 1번 제시문의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뭐 5번 제시문의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제시문 간의 관계까지 함께 답안에 포함시켜서 서술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분류가 이제 틀리게 되면 분류 자체가 이제 틀리게 되면 D등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관계를 제대로 이제 쓰지 않는다, 못 쓴다 그러면은 뭐 C등급이 된다거나 B등급이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 문항에서 자료 해석은 기본이라고 되어 있죠. 자료 해석, 제시문이나 입장을 이제 활용해서 자료 해석하기를 요구하는데 표나 그래프가 이제 출제되고 그 표나 그래프를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풀어내기를 요구하는 그런 논제입니다. 또는 자료를 통해서 제시문을 지지하는지를 보여내라 라고 하는 그런 논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건데, 즉 자료에 나타나 있는 팩트죠. 사실은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 의미는, 이러한 의미는 어떤 입장을 뒷받침한다라는 형태로 답안을 쓰기를 요구하는 그런 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을 통해서 제시문을 지지하거나 또는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서 자료 해석을 해내거나 이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제 2번 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항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신이 표명하는 견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뭐 심하면 한 5점 정도가 감점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표명하는 견해가 먼저 서두에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평소의 배경 지식을 막 활용해서 쓰다 보면, 또는 자신이 평소에 암기하고 있던 어떤 내용들을 막 드러내다 보면 논제가 요구하는 주제의식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대로 이제 확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주제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안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지지하는, 표명하는 견해가 이제 있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입장 또는 서로 대립된 입장 중에서 나머지 한 입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비판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답안의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나는 이러이러한 입장이 타당하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옹호 근거들 때문이다. 반면 내가 반대하는 입장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것은 이러이러하게 반박된다. 반박 근거까지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기가 선택한 입장을 명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형태의 답안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답안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한되어 있는 시간,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이런 어떤 사고를 확장하는 시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주장에 대한 옹호하고 반대 입장에 대한 비판, 이런 정도로 마무리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에 합격하려면 그 특성을 조금 이제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중앙대, 이대, 경희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등등, 건대 등등 상경계에서 수의논술을 치르는 학교들이 이제 좀 있죠. 수의논술을 치르는 학교들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다. 나는 수의논술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또는 주관식 수학 문제에 대해서 이걸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풀이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성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대 상경계열에서는 수리논술을 출제하지 않으니까 수리논술이 버겁게 여겨진 학생은 성대 상경계열에 적극적으로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영어 제시문도 없습니다. 영어 제시문도 없기 때문에 뭐 외대라든가 이대 인문원이라든지 이런 대학과는 다르게 영어 제시문도 없고, 그 다음에 AA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대는 성대는 답안을 채점하는데 A에서부터 F까지, A, B, C, D, E, F까지 6단계로 채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AAB 정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합격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만약에 ABB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해에 어떤 학생들이 응시했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AB를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성대 논술 시험은 수능 직후 토요일이 시험일이다 했는데, 이 파일을 작성하던 시기에 이제 11월 20일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11월 20일, 그러니까 11월 18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수능 시험 치고 금, 토 요 날에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뭐 목요일 18일에는 그 수능 시험 치르는 날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19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강대라든가 이런 학교들, 경희대라든가 이런 학교들하고 이제 같이 논술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면 하루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수능 이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거고, 아무리 늦어도 6월, 7월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논술 시험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